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조금 전에 현우석 경제부총리가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요. 철도 파업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 또 국민의 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은 방만한 경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또 경제활성화 법안이 조속하게 국회에 통과될 것도 촉구를 했는데요. 저희도 이런 내용으로 오늘 생생경제 준비를 했습니다. 2부 경제 핫이슈에서는 세수 부족 상황이 심각한데 지금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좀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준비했고요. 3부에서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죠. 연말정산. 꼼꼼히 해서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는 법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박진희 차장님? 연결이 지금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조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증권시장 어땠는지 좀 돌아보면은, 예, 지난 성탄절 전보다는 조금 약세를 보인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연결된 것 같습니다. 박진희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 좀 기대와는 달리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좀 있었고요. 개인들이 오늘 한 6천억 대 정도의 매도가 좀 이어진 모습입니다. 물론 기관에서 6천억 가량을 매수했지만 거의 흔적도 없는 상태인데요. 네. 지금 거래소하고 코스닥 모두 약세로 좀 마감되면서 힘든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프로그램이 6,800억이나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좀 약세로 마감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수가 약세로 마감된 가장 큰 원인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좀 약세를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내수업종 중에서 고르게 통신주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스공사라든지 카지노 업종 전체적으로 내수업종이 좀 고르게 좀 조정을 받고 게임 쪽에서도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좀 오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좀 고르게 약세를 보이고 또 소폭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전체적인 지수는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좀 다운되는 흐름을 보여서 그만큼 좀 시장에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얼어붙어 있음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어땠나요?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 50억가량 매도를 했고요. 개인이 좀 매수를 하고 기관이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만 코스닥도 역시 되밀리면서 네. 490선 지지가 안 되고요. 488.87로 마감이 되면서 마이너스 2.21포인트 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속해 있는 서울반도체와 CJ ENM 등을 비롯해서요. 메디포스트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체 좀 약했습니다. 오늘 CJ 오쇼핑도 좀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코스닥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도 후반부에 좀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중 내내 시장 전체적으로 좀 상승은 좀 이어졌었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선물에 대한 좀 매도세가 좀 가중이 되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불안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예,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건가요? 일단 리포트가 계속 나오는 내용만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네. 어느 순간부터는 10조라는 이게 딱 선이 그어진 것 같습니다. 예. 10조 이상 나오면 잘 나온 거고 10조 이하로 나오면 못 나온 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네. 어느 순간 좀 그런 이미지가 좀 확산이 되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번지고 있는데 10조가 좀 못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그렇게 된다라면은 부품업체들한테도 상당히 좀 힘든 국면입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을 지키고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부품업체들한테 단가 인하 압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또 물론 코스닥에 있는 부품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졌고요. 최근에
최근에 주가들도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주가도 그런 맥락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도세가 좀 출현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뭐 들쑥날쑥합니다. 뭐 네.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거래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되다 보니까요. 삼성전자 하나만 좀 약해도 지수가 상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4분기에 특별히 매출에서 강력하게 끌어올릴 부분이 사실 없거든요. 뭐 반도체 쪽이 뭐 꾸준하게 좀 좋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핸드셋 쪽에서의 좀 강한 메리트가 좀 많이 감소되어 있고요. 노트는 조금 잘 나왔다고 하지만 갤럭시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부진하고 갤럭시 기아도 크다랗게 좀 많이 빛을 못 보면서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서 IT 업체 전체적으로 안 그래도 지금 네. 엔저 때문에 좀 약한 흐름이고요. 전체적으로 원화 강세 때문에 약한 흐름인데 전반적으로 매출이 부진하면 일단 환율 부분에서도 사실 실적에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최근에 좀 IT 업종과 수출 업종 전체적으로 부담이 좀 많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 주가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를 참배를 했다고 해서 약이 올랐는데 화가 났는데 일본 네. 증시는 또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은 일로 가는 건가요, 그럼? 네. 예. 지금 일본과 대만 뭐 이런 쪽으로 계속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상대적으로 같은 업종이면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일본 증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네. 같은 자동차라면 뭐 일본 자동차, 뭐 같은 IT라면 일본 IT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국내 IT들이 뭐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환에서 영향을 많이 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일본 쪽을 선택을 하는 거죠. 뭐 최근에 헤지펀드들이 롱숏 전략이라고 그래서 예. 어느 한쪽을 사면 어느 한쪽을 팔잖아요. 같은 그렇죠. 업종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선택하고 국내 시장에서 좀 매도를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짙어서 오늘 우리 현재 원달러는 뭐 보합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엔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104.76엔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105엔까지도 막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이라고 시장에서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질수록 우리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도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 수급 역시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본다라면은 연말 증시까지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관망세가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배당 받으려면은 내일까지는 매도하지 않고 갖고 있어야 되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매수했으면 네. 내일 매도해도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오늘까지만 그러면 홀드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홀드 하시고요. 내일 매도하셔도 배당은 되고요. 일단 네. 오늘 매수를 하시면 거래소는 아시다시피 3일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예, 연말까지 결제가 되어서 주가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까지 매수하시고 내일은 배당락이 있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수는 조금 배당락을 감안해서 출발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매도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주가 관리를 좀 잘 하시는 편에서 굳이 이거를 매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좀 예. 결정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당이 뭐 많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배당이 없는 종목들도 사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예. 배당률을 높은 배당률을 보고 사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지만 최근에는 사실 배당 때문에 주식을 사시는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KT 같은 경우 배당 때문에 꽤 오르고 막 이런 성향이 있었었는데요. 오히려 나중에 보면 배당락을 당하면 배당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네네.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었거든요. 최근에는 오히려 배당을 좀 줄인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KT 같은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못 되고 오히려 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는 뭐 그런 매수보다는 최근에 오히려 오늘까지 사야 되는 입장은 기관 쪽에서 본다라면 이제 숏이라고 보통 말하는 매도, 네. 공매도를 좀 쳤던 그런 쪽에서는 좀 급하게 사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식 물량을 채워서 갚아야 네. 되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계속적으로 금융 투자로 찍히고 있는 기관 쪽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공매도에 대한 환매수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한 3,200억 가량 네. 강하게 좀 매수를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SBS CNBC의 손석우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철도 파업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로 18일째죠. 네. 사상 최장기 파업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부와 코레일 또 노조 양측 모두 양보할 기색이 없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요. 이 최연의 코레일 사장이 이 서울 조계사에 피신 중인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과 잠시 오후 4시부터 실무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파업 타결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이 파업이 계속되면서 감축 운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열차 운행률은 7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코레일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파업이 길어지면서 대체 인력들도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철도 파업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운행률이 필수 유지 수준인 5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레일이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이 대체 인력들을 지원하고요. 또 운행률도 높이려고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열차 이용이 많아지는 연말 연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네, 4시에 만난다고 하는데 좀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예. 그리고 체감 경기를 알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오늘 몇 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부문별로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먼저 소비자 심리 지수를 알아보면요.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기준치인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구가 많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100 이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가구가 많다는 걸 뜻합니다. 12월에는 107을 나타내서 11월과 같았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아무래도 소비의 주체인 국민들의 이 경제 회복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가구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현재 생활 형편 지수와 또 생활 형편 전망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각각 92와 99를 나타내서 기준치 100을 밑돌았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와는 조금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보지만 자신의 생활 형편은 정작 나아질 게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업 경기 전망치도 잇따라 발표됐는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내년 1월 전망치가 93.4를 기록했습니다. 석 달 연속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또 대한상공회의서도 2,500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 기업 경기에 대한 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망치 역시 92로 집계돼서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 부문별로 살펴보면요. 대기업이 97을 기록했고요. 중소기업은 더 떨어진 91을 기록했습니다. 또 수출기업은 100을 기록한 반면에 내수기업은 90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 겨시 지표들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네. 또 하나 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또 수출기업보다는 내수기업이 경기를 훨씬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기업들 간에도 여전히 경기 체감 온도차가 크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이 그래도 가계에 비해서는 소득 비중이 좀 높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네. 여전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지 신입사원 채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채용 규모보다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공기업을 제외한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29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 51.9% 152개 기업만이 대졸 신규 공채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55개사는 이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요. 86개사는 아직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152개 기업은 총 14,378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올해 신입사원 채용 규모보다 1.1% 감소한 규모입니다. 네. 업종별로도 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채용 규모가 달랐는데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2,80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조선중공업이 1,800명, 유통무역업이 1,500여 명, 또 그 뒤로는 이 제조업과 건설업,
금융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이 서민들을 지원해주는 금융 상품들이 좀 있는데 이 지원에 대한 기준이 일원화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 세이망울씨 등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민 네. 금융 상품이죠. 그동안 상품마다 지원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이 좀 혼란스러워한다는 지적이 계속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상의했던 지원 기준이 하나로 통일된 겁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신용등급 6등급에서 10등급이거나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로 일원화된 기준이 적용되고요. 또 이자율도 연 12%로 동일해집니다. 그 밖에 미소금융을 통해 대출받은 사람이 성실하게 채무 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개인 신용평가에 가점이 부여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연체가 없는 사람이 대상자인데요. 이번 제도 도입으로 19,000명 정도가 가점을 받게 되고 이 가운데 600명에서 1,000명 정도는 신용등급이 실제 한 등급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고금리 논란이 여전한 대부업 이자율도 인하되는데요. 현행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이 39%입니다. 이를 34.9%로 낮추는 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4.9%의 이자율 상한선은 내년 4월부터 적용이 되고요.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BS CNBC의 손서구 기자였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정부가 돈을 쓰려고 하면은 지갑이 넉넉해야 될 텐데 이 지갑을 채우는 게 바로 세금입니다. 그런데 세수 부족이 심각한데 해결책이 보이질 않고 있는데요. 세수 확대를 기대했던 세법 개정안 지금 국회에서 미뤄지거나 후퇴하고 있다는데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재정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 예스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김윤경의 생생경제. 우리나라의 그 세금 부족,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어린 학생들도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들은 이 세수 부족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걸까요? 공평과세와 또 세수 확대 차원에서 만들었던 정부의 세법 개정안. 지금 국회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얼마 전에도 전화 인터뷰했었잖아요. 네네. 예, 그 세금이 부족하니까 자동차 번호판 떼가고 5년 전 연말정산 뒤지고 이러느라 국세청 직원들 인력 낭비한다 이런 인터뷰했던 게 얼마 안 됐는데 예. 지금 이게 국회에서 왜 이렇게 떠돌고 있는 건가요? 예. 하여튼 과세 관청은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어떻게든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의 역할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것은 정부가 8월 달에 제출한 세입 세출 예산안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박근혜 정부가 여러 가지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한다 했던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두 번째 복지 예산 등 세출 예산을 뭐 이게 적정한지 네. 아닌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은 국회에서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국회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입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증세하기를 매우 꺼려하겠죠. 선거도 있고요. 예. 선거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압력 단체로부터 얼마나 많은 로비를 받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논의는 정부에서 확고하게 줄거리를 잡고 그다음에 국회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부도 세입 예산에서는 확고하지 않다는 거죠. 증세는 못 오겠다. 어쨌든 비과세나 감면을 줄여서 네. 어떻게든 복지를 마련을 해보겠다. 하도 안 된다면 그때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국회에서 나 증세하겠다 나오기는 너무 이게 거리가 먼 거죠. 네. 그래서 교수님, 기본적으로 예. 우리나라 재정 운영을 하는 그 원칙과 철학이 정부도 물론이거니와 국회도 매우 부족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제대로 제출을 했다라고 볼 수도 없고 네. 그런데다가 국회는 또 국회대로 각종 이해에 휘둘리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특히나 이 압력을 넣고 있는 이해 집단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아요? 종교인 과세. 이게 40년 이상 묵었던 것이었고 예. 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안이 나올 때만 해도 종교인들이 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또 미뤄졌네요. 예. 종교단체에 가서 이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네. 세금을 자기들 분명히 낼 텐데 아직은 각 뭐 종교단체마다 인프라가 그렇게 일반 기업처럼 뭐 기업 회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데도 있지만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세금은 내겠다. 그러나 정비할 시간을 좀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이거 번째는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예, 두 번째는 네. 그 대신 기타 소득으로 하는 것은 네. 오히려 반반입니다. 기타 소득으로 할 것인가 근로소득으로 할 것인가는 예. 반반인데 차라리 근로소득이 더 낫다는 얘기는 더 많이 있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세 번째 기타 소득으로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이것을 미룰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기타 소득은 별도의 장부를 하거나 이런 제도가 아니고 그 금액만 파악이 된다면 그 필요 경비의 80%를 공제는 법으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각 종교 단체에서 종교인한테 얼마만큼 그 금액을 주었느냐, 네. 사례금으로 주었느냐만 파악하면 되는 것이죠. 굉장히 그 인프라도 필요 없고 보고만 받으면 될 일을 예. 이렇게 연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기타 소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건가요? 예, 기타 소득으로 반발이 사실 근로소득으로 하면 세금을 4배 네. 정도는 더 내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교인들은요. 90% 이상은 근로소득으로 하면 네. 다 면세점 이하가 됩니다. 아, 예. 기타 소득으로 하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금 액수만 봐서는 근로소득이 많지만 네. 세금 내는 대상자로 봤을 때는 근로소득이 훨씬 적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근로소득으로 해야만 4대 사회보장보험에 다 혜택이 다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실속이 더 훨씬 많은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집단의 어떤 현실적인 이해가 여기에 반영이 돼서 그렇죠. 예, 그렇게 특히 뭐 그 현실적인 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 뭐 말씀드리기가 약간 거북하지만 약간 파워가 있는 네. 어떤 그런 쪽에서 자꾸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 따를 같으면 예. 이것은 뭐 토론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명확한 것이죠. 네. 돈이 참 많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참 그렇게 다는 되네요. 아니겠지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카지노나 경마장 입장료에 또 개별 소비세를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네네. 정부안이었었는데 이게 원래는 내년부터 배로 올린다고 했었죠? 그렇죠. 100% 올린다고 그랬는데 예. 예를 들면 강원도의 그 카지노 같은 데서는 강원랜드? 예. 강원랜드 같은 데서는 아마 그렇게 하지 말고 너무 급하다. 예. 그러니까 뭐 50% 또는 80%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자
이러한 안을 가지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장은 뭐 내년서부터 100% 그러니까 입장료가 카지노 입장료가 3,500원에서 100%면 7,0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경마장 같은 데는 500원에서 1,0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네. 사실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이 보이는데 또 어쨌든 뭐 그렇게 된다면 일단 입장객 숫자가 줄어든다. 뭐 그런 측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아, 반대라는 거는 지금 빨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인상을 해야 말씀. 되는 거죠. 근데 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되고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다 지금 후퇴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네. 고소득 농가, 그러니까 연소득이 10억 원이 넘는 농가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또 정부안도 국회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사실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WTO라든지 FTA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직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농어민들이 상대적으로 도시 사업자보다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수익 금액이 10억 원 정도 되는 사람을 소득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네. 한 2억 정도 됩니다. 예. 우리가 근로자들 2억이 되는 사람은 38% 세금을 납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고소득 농가 소득이 2억 원이 넘는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네. 이것은 세금 공평주의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춰봐도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영생한 농업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지원도 더 해줘야 되는 건 그건 뭐 맞는 거죠. 네. 그렇지만 10억이 넘는다는 것은 이것은 고소득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기업형으로 하고 계실 거고 그렇죠. 이런 경우에 고소득층의 농민, 그러니까 1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도 않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근데 기업형 농업가인 거죠. 예. 한 200여 명 된다고 하는데 네. 이분들의 이해도 우리가 다 받아들여줘야 되는지. 아니죠. 예. 아까 말씀드린 국민 예. 개세주의 원칙에 따르면 그럴 필요는 예.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게 또 후퇴한 것도 상당히 좀 저도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게 되네요. 예. 그리고 반면에 지금 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혜택 같은 것들은 조금 합의가 된 것이 있죠. 예, 뭐 중소기업을 보호하자. 그러니까 중소기업까지만 하지 말고 조금 범위를 넓히자. 그래서 네. 중견기업까지 하자. 네. 그다음에 가업 상속 공제라든지요. 또는 금융에 대해서 뭐 코넥스, 뭐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있죠, 코넥스. 네. 거기다가 세제 지원을 좀 해주자. 뭐 기술혁신형 벤처기업한테도 세제 혜택을 주자. 뭐 중소기업 투자는 엔젤 투자도 소득 공개를 좀 더 해주자. 이렇게 네.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 그 과실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해주자 하는데 네. 그 중소기업에 투자한 사람은 네. 중소기업자나 서민이 아니고 다 돈 있는 그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엔젤 투자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여윳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투자한 사람 다 고소득자이거나 예. 그다음에 자산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죠. 지금 당장 올해 연말정산이나 이런 것에서 직장인들은 대부분 좀 많이 불이익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경제에 비해서 많이 꺾여졌죠. 그렇죠. 그렇게 예. 되는데 이렇게 세제 혜택을 계속 받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보자니 좀 예.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그래서 뭐 중소기업에서 하는 건 좋지만 그것도 네. 대상을 좀 대폭 축소해서 네. 서민들이 투자할 때는 그것은 감면을 좀 늘려준다. 이것은 맞는 거지만 네. 그것을 무차별적으로 다 해준다는 것은 그 올 여름에 그렇게 많이 어떤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전환한다. 이런 논쟁의 연장선상에는 본다 할지라도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직장인들 서민들이 봉인가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세수 부족 얘기는 조금씩 그 금액이 다르기는 해요. 근데 네. 지금 올해 세수 부족이 14조에서 15조 정도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예. 근데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네. 이 세금 거둘 곳은 줄고 또 세금 지원할 곳이 늘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예. 우리나라 재정적자 얘기입니다. 네. 늘 이 재정적자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은
아직은 괜찮다는 얘기를 정부에서는 아주 대놓고 합니다. 남유럽에 비해서 괜찮겠죠? 예. 그러기도 하고 네. 공기업의 부채를 감안하지 아니한 것이죠. 네. 공기업의 부채를 감안할 경우는 예. 우리나라가 약 1,000조 원 가까이 1,000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우리나라 GDP가 1,200조 원이니까 그걸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90%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게 절대 안심할 수준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봐서는 뭐 38%가 괜찮다라고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양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어디에 비해서 괜찮냐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전 정부에 비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전 정부의 부채 재정 건전성에 비해서는 더 나빠졌지만 OECD 비해서는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한다는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역사가 수은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재정 건전성은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은 뭐 그건 또 당연한 얘기겠죠. 네. 그렇지만 뭐 아무리 복지 국가를 지향한다고 할지라도 복지 지출은 실컷 늘켜놓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놨다면 이거 어디 가서 어떻게 평가를 받죠? 이 모든 것이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그렇죠. 정답인가요? 예. 근데 이게 증세라는 것이 또 보편적 증세가 되면 안 되니까요. 네. 아까 교수님과 제가 짚어봤던 이렇게 거둘 수 있는, 낼 수 네.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네. 가진 사람들이 더 내는 그런 증세가 돼야 되잖아요. 예, 맞죠. 그건 우리가 비교를 해봐도 금방 아는 것이 네. 고소득자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2억 원 이상에서 쭉 200억 2천원까지를 모두 다 38% 이렇게 해서 하지만 네. 그걸 조금 세분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유럽에 비해서 비춰봤을 때 한 5억 원 이상 정도 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 세율 38%를 네. 조금 더 높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 2%, 3% 높여도 네. 저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을 가지고 말이 많죠. 네. 우리나라 명목적인 세율이 22% 정도가 되지요. 22%가 되는데 이것도 높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유럽 국가나 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법인세 세율이 우리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명목 세율만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이걸 자꾸 높이자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법인의 경쟁력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네. 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세율이 높은데 왜 우리나라 법인보다 더 경쟁률이 더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정부 쪽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얘기는 사실은 하고 있지도 않고 아마 못할 것입니다. 이럴 때 조세 저항이라는 것이 상당히 편협해요. 예.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더 내야지 될 돈이 생긴다는 것에서만 그렇지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입장에선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러면은 명목세율은 못 건다 할지라도 네. 유효 부담세율, 실효 부담세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 소득에서 낸 세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또 우리나라가 일본의 반절 정도뿐이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목세율이 22%지만 실효 부담세는 약 16%, 15%에 그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이것은 그냥 비과세 감면을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비과세 예. 감면을 줄여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 국회에 가면 다시 또 예. 늘어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봐서는 정부든 국회든 우리나라 국민 모든 우리나라 국민은 반대로 세금을 내면 복지가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지 않겠습니까? 점점 그런 인식이 넓어지고 이런 있죠. 넓어지니까 그러면 국회나 정부에서는 그래 세금을 조금 더 걷자. 그래서 내가 복지를 더 해주자. 이렇게 방향이 가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은 의식이 들어왔는데 네. 국회하고 정부는 아직도 의식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교수님이 국회 가서 한번 얘기하셔야겠는데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도 못 들은 척하는 국회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아까 국회에 가면은 이상해집니다. 예. 국회 법안이 가면은 아까 말씀대로 국회 속성상 네. 증세보다는 오히려 감세 쪽으로 가는 것이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기 지역구도 있고 또 관련된 기업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어차피 정부가
뭐 국회의원은 어차피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그것을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잡아야 될 것은 정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국회의원들의 이 대중영합주의라는 것이 과연 그럼 우리 대중을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한 대중이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남대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에서는 2013년 경제 각 분야를 정리하고 내년을 내다보는 12월 연말 특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제4탄 경제 기자들이 뽑은 올해 9대 뉴스입니다. 경제정책, 부동산, 금융 세 주제로 나눠 경제계 구석구석 짚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예, 전 세계 흐름을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의 국제경제, 내년이라고 해도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예, 중요한 변수를 몇 가지로 짚는다면 어떤 것들 짚어주시겠어요? 예,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미국 그 연준의 테이퍼링 네.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쪽에서 돈 풀기 정책을 계속 할 것이냐, 요게 이제 중요하겠고, 또 이제 중국이 이제 금융 경제 개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그 월 850억 달러씩 풀던 돈을 100억 달러씩 줄여서 이제 750억 달러로 이제 하는데, 요게 이제 100억 달러씩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 돈 풀기를 줄이면서 내년 연말까지는 이 양적 완화를 완전히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돈 풀기를 중단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특히 이제 신흥국들의 막대한 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베노믹스가 올해 이제 그 아베 정권이 돈 풀기를 하면서 좀 경제를 띄워보려고 했는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좀 그 엔진이 식고 있다,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내년 초에는 좀 다시 이 아베노믹스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서 돈 풀기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일본 중앙은행이 현재 이제 아베의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는데, 1분기 안에는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특히 이제 내년 4월에 일본이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소비가 꺾이고 성장 모멘텀이 약해질 것을 이제 일본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대책이 나올 것이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리커창 체제가 올해 이제 들어서면서 금융 경제 개혁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기조가 좀 유지가 되면서 좀 개혁의 고삐를 잴 것 같고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 중국 단기 금리가 좀 들쭉날쭉 불안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리커창 총리 중심으로 좀 강력하게 금융 개혁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또 환율 측면에서도 위안화가 절상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수출보다 내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경제 정책이 내년에도 계속 유지될지, 그게 좀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 일본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체적으로도 이게 부작용을 크게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엔저가 이제 심각한 좀 위협이 될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104엔, 105엔 정도 되는데, 이게 110엔을 이제 넘어가면, 네. 일본한테도 손해라는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일본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케인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단독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야스쿠니도 그렇고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예. 부담을 많이 지고 가는 걸 텐데 걱정이 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네. 그러면은 내년도 세계 증시 전망은 어떤가요? 예, 일단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을 좀 나눠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일본 올해 주식 시장이 아주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뭐 일정 부분 이런 게 지속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다우 지수나 주요 지수가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산타레
랠리까지 뭐 최근에 이어지면서 아주 분위기가 좋은데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미국에 이제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또 채권 시장에 있는 돈이 주식 시장으로 가고 이런 효과가 있었고 또 이제 미국 경제 회복 기대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은 좀 계속될 것 같은데 네. 그 문제는 지금 올해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만큼 올라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의문을 표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이 테이퍼링 변수가 시장에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일본, 말씀하십시오.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니케이 지수가 50% 가량 이제 올랐고 올해 너무 많이 올라서 내년에도 더 오르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그 아베노믹스 이 의지가 너무 강해서 어떻게 해서든 좀 증시를 부양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나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걱정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테이퍼링, 미국의 네. 돈풀기가 축소되고 이제 중단되는 것이 시작이 되면은 이머징 마켓에 영향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잖아요. 네네. 예, 이미 학습을 한 바 있고요. 버냉키 네. 쇼크. 그런데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머징 마켓은 부침이 심할 것 같다.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좀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 그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신흥국 이머징 마켓에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뭐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고요. 올해 하반기에 이런 모습들이 그 태국이나 뭐 인도 이런 쪽에서 좀 나타났고 네. 뭐 미국 테이퍼링이 되면 신흥국에 있는 주식 채권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신흥국들을 마찬가지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 과정에서 그 신흥국 나라별로 경제 펀더멘털에 따라서 좀 영향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테이퍼링에 좀 잘 대비를 했던 나라는 좀 충격이 덜할 것이고, 그런 거에 대비하지 못한 나라들은 좀 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상수지 적자 폭이 큰 나라들이 이제 가장 이슈인데, 뭐 터키처럼 네. 좀 대비를 등한시한 나라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라구람 라잔이라고 그 유명한 네. 그 중앙은행 총재를 영입을 해서 좀 그 대비를 좀 해왔는데 그렇게 좀 해나가면 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이제 대만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좀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제 한편에서 또 보면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정치 불안 문제까지 좀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나라들은 테이퍼링과 그 외국인 자금 유출이 겹치면서 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남수단에서 원유가 많이 생산이 되나요? 이 예. 유혈 사태 때문에 유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예, 일단 좀 숫자를 보면 네. 남수단에서 하루 생산하는 원유가 25만 배럴 수준이라고 하고요. 네. 현재 반군이 이 남수단의 핵심 유전지대를 좀 점령해 있고 또 다른 몇 군데 유전들도 이제 반군의 공격 위험성이 커졌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요즘 이제 국제 유가가 좀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 남수단 말고도 그 나이지리아라든가 리비아 이런 그 산유국들도 좀 내부 사정으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네. 남수단 문제까지 겹치면 결국은 국제 유가의 좀 상승 압력이 커질 거다. 이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 현재 이제 남수단의 일부 업체들은 석유 생산량 감축에 이제 들어갔다고 하고요. 아직까지 이제 감축하는 그 수준은 크지 않지만 이런 그 사태가 계속되면 원유 생산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좀 전망이 있고 네. 유전지대 부근에서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면 생산 중단하는 곳이 늘어나겠지만 좀 그 유전지에 대해서는 그 충돌이 좀 자제된다면 그나마 생산은 좀 계속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뉴스를 들어봐도 다 뒤숭숭하네요. 뭐 전국 불안이라든지 군사적 충돌, 유가 상승 이런 것들을 들으니까 연말을 맞는 분위기가 그렇게 좀 안심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뭐 네. 내년 키워드가 갈등이라는 네. 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뭐 미국 중국의 갈등, 뭐 한일 갈등, 뭐 이런 남수단 문제, 예, 그런 문제들이 내년에 좀 키워드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가스비가 많이 나오면 큰일. 전기세까지 많이 나오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스스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기대가 되는 게 연말정산인데 올해는 예년보다 환급액이 줄 것 같아서 좀 시들하시죠? 저는 아마 뱉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꼼꼼하게 챙기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